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린 플랫폼 허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성인 이미지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 파트 2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요. 우선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 서버 프론트 개발자로 이제 제주에 입사했는데요. 제주에서 8년 있다가 이제 올라왔고 지금은 팀에서 머신러닝 딥러닝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AI를 하고 있게 됐어요. 오늘은 성인 이미지 세계에 살아남는 법 파트 1 제가 이제 이프 카카오에서 2019년에 발표한 주제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그다음 그 이후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대응하는 경험들을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벨링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이고 그다음에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도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향후에 저희가 뭐 하고 싶어 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우선 간단하게 파트 1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파트 1 발표는 적은 리소스로 효율적인 스팸 이미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도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시도들을 했었는가 하면 동일한 이미지를 자동 처리해서 이미지 검수풀 감소를 했어요. 단순히 이미지 해시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리사이즈 같은 것도 이제 계산을 해서 만드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자동으로 감소하는 걸 시도했었고요. 많이 사용하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죠. 어프로시미 KNN을 이용해서 이미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미지 자동 처리를 시도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딥러닝 세계에 이제 저희가 시도하게 됩니다. CNN을 이용해서 인셉션 RESN의 V2가 이제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동 처리를 시도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약간 이제 성능이 부족해서 앙상블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했을 때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문제점과 왜 어떠한 문제를 왜 그런가를 고민한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우선은 학습 지표와 실제 지표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학습 과정에서는 되게 높은 성능을 가졌는데 실제 리얼의 배포가 나갔을 때 갑자기 급감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라벨링이 아주 극히 일부분만 됐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팸이고 모든 데이터 다 모니터링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만 라벨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편향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스팸 이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모델이 CNN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서버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제 모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성능이 좋은 머신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아웃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확장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좀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주기적인 모델 갱신 프로세스 이슈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이프 카카오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 보통 이제 대부분 만드실 거예요. 모델을 학습하고 자동으로 배포를 하고 롤백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실 텐데 실제로 이제 학습 지표와 실제 지표의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 롤백 프로세스가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포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반드시 화이트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방관 이미지가 있는데 주제가 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화이트 같은 정책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학습 지표와 실제 지표의 얘기는 조금 뒤에서 얘기해 볼게요. 우선 과도한 서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효율적인 모델을 찾는 것이었어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미지 분류하면 거의 똑같은 존재죠. 이피션트넷이라는 이제 모델인데 2019년에 나온 모델이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셉션 RESN의 V2를 썼었고, 그다음에 이 인셉션 RESN V2보다 훨씬 더 좋은 모델들, 이제 적은 파라미터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피션트넷 같은 경우에는 뎁스, 위드스, 이미지 사이즈 간의 이제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컴파운드 스케일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되게 좋아진 앤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제로 같은 경우에는 응답 속도가 중요한 서비스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셉션 RESN의 V2보다 이제 파라미터가 적고 대신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매우 빠른 응답 결과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B4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더 높고 모델은 더 작기 때문에 앙상블을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성능과 훨씬 더 응답의 속도가 괜찮았어요. 즉 VM에서도 이제 저희가 기존 대비 큰 차이가 없는 속도를 확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사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한 번에 확 몰려왔다가 확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오토 스케일을 적용했을 때 매우 큰 효율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델의 응답 속도가 좀 아쉬웠어요. 정확하게 모델의 응답 속도라기보다는 이미지 분류 속도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돼요. 간단하게 저희 분류 과정을 보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전 처리를 하고 이미지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모델 네트워크를 선정해서 해결했다고 방금 공유를 드렸어요. 이피션트 넷을 선택했고, 이미지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횟수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이제 함수를 제가 간단하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태그에 있는 URL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스패머들이 이미지 태그에 아주 이미지만 올려주는 건 아니고요. 막 200메가 막 몇 기가짜리 이미지도 올리고 아니면 파일도 올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방식은 HTTP 헤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텐츠 타입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리소스를 아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시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캐시는 단순히 이제 일치하는 캐시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사한 것들을 거르고 이제 처음 보는 것들, 그런 위주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좀 아쉬웠어요. 더 빨리 할 수 없을까? 혹시 이제 벤치마크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HTTP 프레임워크 선택할 때. 근데 제가 그거 보고서 이거 선택하면 훨씬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직접 구현도 해보고 라이브러리도 선택을 해봤는데 사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1ms 정도 빨라지고 2ms 빨라지고 이런 느낌이라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미지 전처리 부분인데요. 이제 이미지 전처리 같은 경우에 저희는 보통은 리사이즈예요. 그래서 리사이즈 성능이 좋은 라이브러리 찾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필로우 SIM대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벤치마크 사이트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또 맨날 버전입니다. 또 맨날 벤치마크인데 실제로 제가 적용했을 때도 여기서 말하는 4배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2배 이상 빨라지는 결과를 얻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매우 잘 쓰고 있는데 아직 이제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안 되고 있어서 다른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캐시를 이용해서 조금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는 시도를 계속 하게 돼요. 정리해보면 결국은 횟수를 줄이고 성능 좋은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점을 한번 봐볼게요. 아까 다음에 이해한다고 했던 학습 지표와 실제 지표의 차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과연 CNN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이 맞아?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이런 애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사실 AI의 역사를 바꿨죠. 근데 그 중에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저희가 직접 구현하게 돼요. 이제 제가 그걸 구현하면서 느꼈던 점은 CNN보다 훨씬 좋아졌다. 근데 하지만 아직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스윙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도메인에 매우 적합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패치가 윈도우 패치가 이제 확장되면서 전역적으로 가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징이 잘 학습이 되더라고요. 스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로버스트한 결과를 얻었어요. 실제 배포가 나가도 학습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저희가 수치는 사실은 대회비라서 대략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NN보다 비전 트랜스퍼가 훨씬 좋아졌고 비전 트랜스퍼보다 스윙이 조금 더 좋아진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잠깐 TMI인데 물론 이거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라 봐요.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온 김에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학습 코드 짜고 분류 코드 짜고 다시 학습 코드 짜고 분류 코드 짜는 게 아마 다들 일상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허깅 페이스 만나면서 제 삶이 되게 편해졌어요. 이제 데이터에만 집중하면 되고 뭔가 데이터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서 아마 한번 소개해 보려고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다시 발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하는 거 다 좋았어요. 결과도 좋았고 뭔가 지표도 좋아졌고 다만 다시 느려졌습니다. 일단 모델 사이즈가 한 20배 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GPU를 도입하게 됩니다. 비용을 줄인다는데 GPU를 도입했다고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필터링을 이제 어싱크로 하게 돼요.
아까까지는 RESTful 이용한 API, 그러니까 싱크 방식에 가까웠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카프카에 실어서 보내면서 이미지 처리를 하게 되고요.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상 사이즈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작은 이미지만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정말 큰 이미지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리사이즈하는 용도고요. 물론 GPU에서도 조금 줄이긴 하는데 GPU에서는 학습에만 그러니까 분류에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일감을 덜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GPU는 비싸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건 바이 건이었어요. 그냥 CPU에서 한 개 호출 오면 한 개가 응답하는 구조였는데 저희가 벌크로 배치 단위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버를 줄여도 물론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충분한 응답 속도를 확보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VM이랑 GPU랑 비교했을 때도 GPU가 훨씬 더 싼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정확한 대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이득을 얻어서 지금은 이 GPU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점이었죠. 주기적인 모델 갱신 프로세스 이슈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했느냐. 정책적인 이슈는 정성평가를 그냥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항상 배포가 나가는 순간에는 그걸 검사하도록 했어요. 이제 이거는 뒤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설명하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학습 지표와 실제 지표의 차이는 트랜스포머를 만나면서 많이 좋아졌고 과도한 서버 비용은 이제 GPU 기반의 어싱크 스트림을 이용해서 처리함으로써 많이 효율화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캐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캐시를 다 발라서 캐시를 이용해서 횟수를 줄이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인 모델 갱신 프로세스 이슈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를 만나면서 많이 지표가 안정화됐고 그다음에 정성평가를 통해서 보완하면서 안정화를 꾀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한번 놓친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극히 일부분 라벨링된 학습세 이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하면 초반에 배포했을 때는 매우 잘 유지가 됩니다. 좀만 지나면 훅훅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잘 학습이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벨링 데이터를 선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강조하려고 라벨링 4글자 써놨는데 이제 라벨링이 거의 핵심이자 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없고 데이터는 엄청 많고 적은 리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라벨링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해보실 거예요.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모델의 성능 향상에 가장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선별해서 레이블링하는 방식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제 불확실성 샘플링도 있고 랜덤 샘플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저희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쿼리 바이 커미티랑 랜덤 샘플링을 선택했습니다. 뭐 랜덤 샘플링은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기법이니까 뭐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쿼리 바이 커미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여러 모델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전략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모델 하나가 뭐 A로 투표하고 모델 B는 뭐 B로 투표하고 모델 C는 뭐 3으로 투표했을 때 이 친구들의 이제 갈리는 게 많으면 얘는 헷갈려하는 모델인 라벨인데 라고 해서 이걸 레이블링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모델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들을 쓰게 돼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효과는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복잡했고 왜냐면 모델이 여러 개를 동시에 막 분류해서 합치고 결과를 만들고 투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복잡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돌리려면 리소스가 많이 들고 그래서 조금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거는 로스를 이용한 대상 선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손실값이 클수록 아직 불확실한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명제를 깔고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재밌는 논문을 봤는데 네이버 분이 쓰셨던데 그분이 이제 쓰신 거 보니까 로스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거 참고해서 저도 더 디벨롭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제 노이즈 레이블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라벨링 해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라벨링하는 이상 실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에 이제 세이프넷을 근거로 라벨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크로스 체크겠죠. 라벨러 A랑 라벨러 B한테 동일한 이미지를 주고 라벨링을 맡긴 다음에 틀린 경우를 찾아서 다시 정정하는 이런 방식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단순 실수는 체크가 됐는데요. 대부분 라벨링 정책의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라벨러 A가 틀리면 라벨러 B가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기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약자가 나올 수 있는데요. 쿼리 바이 커미티, 아까 얘기했던 액티브 러닝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창안한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우선 학습셋 하나를 클렌징된 학습셋 데이터를 하나 준비합니다. 이 친구를 이제 K폴드를 이용해서 학습셋을 여러 개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각자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요. 이제 성인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모델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뭐 1번은 성인이고 모델 6번도 성인이고 5번은 정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4대2로 이제 오류가 되니까 기계가 봤을 때는 얘는 성인이 아니야 정상이야 라고 해서 다시 라벨링 하거나 혹은 정상으로 정정해서 그냥 학습에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탐이 좀 많았어요. 특히 이제 K폴드 쪼개다 보니까 어떻게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아까 학습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큰 데이터를 하나를 학습했기 때문에 훨씬 더 특징이 잘 들어갔을 거라고 봤어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3장을 더 부여해서 4대4를 만들어 재검토를 만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다시 라벨링하는, 그래서 퀄리티를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제 매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 체크를 선택했을 때보다 무려 엄청 많이 높아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오타민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표도 해야 되고 모델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클렌징한 데이터도 구해야 되고 케이폴도 잘라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학습하면서 노이즈 레이블을 같이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제가 구현하는데요. 코티칭이라는 이제 논문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학습을 하는 거예요. A라는 모델과 B라는 모델 동시에 학습을 해서 미니 배치, 그러니까 배치 단위로 평가를 해서 서로 로스가 가장 낮은 데이터를 크로스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미니 배치 단위로 로스가 낮은 데이터를 크로스로 교환을 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스가 낮다는 얘기는 이제 비교적 라벨에 가깝다는 얘기를 보고 이제 그걸 반영해가면서 오버피팅도 받고 이제 깨끗한 레이블로 학습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실제로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어요. 실제로 이제 세이프봇이라는 저희 브랜드가 아닌데 거기에다 제가 적용한 방식인데 매우 효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매우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모델이 2개가 굴러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허깅 페이스 자랑하면서 학습이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직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요새는 새로운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테크밋 때 아마 제가 또 하게 되면 아마 그때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도전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제 이미지 투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겪는 가장 큰 이슈는 뭐였는가 하면, 이제 사진은 아마 다 네모칸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성인 이미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미지 직접 넣기가 어려워서 그냥 네모칸으로 넣었는데요. 수영복 사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원래는 정상이 맞습니다. 근데 특정 서비스에서는 나는 수영복 사진을 추천해서 제외하고 싶어, 혹은 뭐 아기가 봐야 되니까 거기는 수영복 사진을 입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제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보통은 라벨링을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 쌓아놓은 것도 아깝고 다시 라벨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발상을 전환해서 이미지 투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설명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복 사진이 들어왔을 때 여성이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 앉아 있다, 혹은 남성이 수영을 하고 있다 라는 문장을 만들게 되고, 이제 저희가 다시 라벨링 하고 싶은 정책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뽑아서 재검토 대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라벨링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상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라벨링을 하게 돼요. 또 다른 방식으로 했던 거는 성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 투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워드 임베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성인 이미지 문장과 유사하면 한 번 더 의심을 하거나 혹은 성인 이제 다시 라벨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돼요. 실제로 이 이미지 텍스트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리소스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퀄리티도 많이 높아졌어요. 다음은 이미지 투 이미지인데요. 네,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수영복 사진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수영복에 이제 그런
노출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 노출도를 이제 이런 이미지 생성을 이용해서 좀 바꾼다던가 혹은 배경을 바꿀 때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해변일 때랑 이제 산속일 때랑 침실일 때랑 또 이 규제 기준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미지 증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돼요. 생각보다 얘도 효과는 좋았는데 한 가지 이슈는 있었는데 자동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생성한 이미지 퀄리티가 자동적으로 학습에 반영할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었고 1000개 정도 생성하면 뭐 한 20개, 30개 쓰는 이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 튜닝도 하고 있고 모델도 다시 프리튜닝도 하고 파이튜닝도 하고 있는데 아직 좋은 결과는 없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보실 거예요. 로라랑 이제 파인 튜닝 이게 뭐가 이득이야? 근데 아직 스팸은 풀 파인 튜닝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이제 물론 지금 저희가 또 다시 도전하고 있는 건 풀 파인 튜닝한 모델을 다시 로라로 학습하는 그런 방식을 조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프리튠된 이제 스팸 모델이 없다 보니까 그게 썩 좋지도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개된 모델들은 보통이 이제 해외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국내랑 좀 사정이 달라서 그런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기적인 학습과 그리고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서 좀 더 성능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요. 예를 들면 라벨링을 할 때 오처리 프로세스 도입해서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학습 프로세스에 유입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진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강은 아까 이미지 투 이미지나 이미지 투 텍스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네, 정량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량 평가 결과에 따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는 실제로 서비스에 붙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분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어떠한 게 오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책에 위반되는 거가 나가는가 또는 정책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다던가 하는 이런 걸로 거르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통과가 되면 실제로 서비스 정식 배포가 나갑니다. 근데 정식 배포가 나간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실제로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롤백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롤백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라벨링 전처리하는 과정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 요새 안 하는 건 있어요. 요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되게 많이 공을 들였어요. 레이튠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것도 자동화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0.1, 0.2 이렇게 바꿔서 올리는 것보다 데이터에 몰입해서 데이터 특징을 잘 만들어내는 게 더 결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소스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적인 얘기인데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되게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클립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텍스트랑 이미지를 연계해서 뭔가 모델 분류하는 실험을 한다던가 유사도를 묶는 실험을 한다던가 이런 실험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고민 중인 라벨링 전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불확실성 샘플링을 이용해서 지금 모델의 경계를 찾는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라벨링 데이터를 고급 라벨링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노이즈 레이블을 찾으면서 레이블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 작업의 꽃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지 투 텍스트 파인 튜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금 파인 튜닝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공개된 모델을 조금 더 개선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정책에 맞게 저희 방통위 정책에 맞게 혹은 저희가 필요한 정책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했던 작업 중에 효율적인 네트워크 찾는 게 가장 메인 업무였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캐시랑 횟수를 줄이면서 리소스 효율화를 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트랜스포머를 만나면서 그리고 함께 GPU를 쓰면서 서버 리소스는 최대한 아끼면서 모델의 성능을 확 높이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러닝을 좀 다양한 전략과 함께 실험하면서 라벨링 그럴 수 있죠. 네, 라벨링 풀을 늘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라벨링 오류 찾는 실험을 통해서 그 풀을 늘린 거를 깨끗하게 클렌징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투 텍스트랑 이미지 투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발표할 때 맨날 명언 날리면서 끝내는데요. 예, 가끔 물어보세요. 예, 제가 이제 백엔드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발표로 나가면 모델 배포 어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제가 이게 2019년에 처음 모델을 배포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저기 항상 말을 해드려요. 네, 감히 실행하는 게 더 필요하다. 용기를 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배포해 보시면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